어디 그래.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 자, 10강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라는 걸 배울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각 생명체 구성 물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볼 겁니다. 이 벤 다이그램을 보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물이다라는 걸 일단 발표하고요. 소화학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생명체는 인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를 보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물이다. 이제 물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 있죠? H2O입니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유기물이라고 부르진 않죠. 유기물, 무기물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 그러면 유기물. 다른 말로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물은 탄소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물이지만 물은 탄수화물은 아니다라는 거. 1등은 물이에요. 근데 2등을 보니까 2등은 단백질이거든. 단백질은 탄소 화합물 중에서는 1등인 거야. 근데 전체에서 보면 2등이에요. 오케이? 자, 물은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인데, 얘는 체온 유지 및 체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물 분자는 인접해 있는 물 분자 사이에는 이 결합을 형성합니다. 혹시 기억이 날까? 물과 물 사이에 어떤 결합이 형성돼? 음, 바로 수소 결합이라는 걸 형성해. 음. 인접해는 물 분자 사이에 수소와 산소에는 약한 수소 결합이 형성하는데 이 수소 결합이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 결합을 끊어내는데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물은 비열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비열이 크다라는 거는 어떤 물질 1g을 1도씨를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인데 그 에너지가 크다 이거야. 그러면 온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체온이 좋은 거예요.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물은 극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용매로도 뭐 작용을 한다. 요거는 이제 화학에서 하는 거니까 생명화학 파트에서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물이다. 이 정도 알면 되고요.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이라는 거는요. 생명체의 기본 단위 세배로 물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바로 이 탄소에 수소나 산소 혹은 질소 등이 결합한 거를 탄소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결합해서 단위체를 만들고 단위체가 연결돼서 중합체인 고분자 화합물을 형성한 걸 탄소화합물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1등은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뭐 핵산, 탄수화물 순서인데 탄수화물이 굉장히 적어요. 차지하는 비율이 누구보다도 적냐면 핵산, 지질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무기 염류보다도 적어. 그 이유는 탄수화물은 구성 비율은 낮아. 그 이유가 우리가 근데 매일 탄수화물을 섭취는 하잖아요. 네. 근데 왜 구성 비율이 낮냐? 다 써버려요. 그치? 그래서 탄수화물은 구성 비율은 낮다. 왜?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 그러면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장하겠죠. 근데 저장을 할 때 탄수화물은 그냥 저장이 안 돼요. 약간 지방으로 막 바뀌어.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할 때 선생님 기름진 거만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끊으면 안 돼. 그치? 근데 탄수화물 끊을 수 있냐고. 빵 뭐 끊을 수 있어요? 면 끊을 수 있어? 밥 끊을 안 되지.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뭐라 하냐 저탄고지 막 김밥을 보면 김밥 밥이 없어. 계란 엄청 넣어놓고 오히려 고기를 막 많이 먹어요. 단백질을 그리고 지방을 대신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야. 이것도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에요. 밥을 많이 안 먹어야 돼, 이제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자, 고분자함을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바로 저분자함이 단위체가 결합하여 고분자함으로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고분자함을 탄단지를 보고 이 탄단지의 또 획수까지 봤을 때 얘네들의 단위체가 무엇인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단위체들이 각각의 종류나 개수 혹은 배열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고분자화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중에 1등인 단백질 먼저 볼 건데, 이거는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리엔즈. 자, 에너지원부터 한번 볼 겁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이었을 겁니다. 2학년 과학에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죠? 그치. 특히 이제 소화에서 이때 이제 생명과학, 생물은 뭔가 암기 과목이다라는 이제 오명이 여기에 있어. 외울 게 너무 많거든.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사실 2학년이 되고 2학년 때 생명과학 원을 선택을 한다면 더 이상 생명과학원은 암기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암기에서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중학교 때 암기하는데 애들이 제일 싫었던 파트가 아마 거기였을 거예요. 영양소 검출부터 해가지고 소화 단계, 뭐 순환 특히 뭐 체순환, 폐순환 막 외우고 이런 게 외우는 게 너무 많았어. 그때 영양소라는 걸 배웠고 주 영양소에서 에너지 원으로 쓰이는 게 바로 탄단지가 있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단백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은요,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몸을 구성 성분이면서 구성하는 물질로서 얘는 전체에서는 두 번째, 그리고 탄수화물 중에서는 첫 번째로 비중을 차지하더라. 그리고 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때 그 열량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1g당 4kcal의 열량을 사용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 단백질은요. 중합체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존재한다. 자,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반드시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생성물질이다 이거야.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산이다 이겁니다. 뭐 어떻게 생겼나요? 자, 아미노산은요. 구조가 중심 탄소가 있고 자, 탄소는 4개의 팔을 가지고 있어요. 체력 전자 4개가 있죠. 그러면 이 네 군데에서 이제 공기결합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아미노산은 공통적으로 한쪽은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한쪽은 COOH 이걸 뭐라고 부르냐? 화복식이 화복식이 작용기여서 그래요. 이건 아니요. 화복식이 그 다음 여기는 NH2라고 해서 얘를 바로 아미노기라고 부릅니다. 아미노기 그죠? 아미노기, 카복식기, 요 수소 얘가 공통이야. 그러면 아미노산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 바로 R. 얘를 이제 곁사슬이라고 부르고요. 곁사슬은 뭐 다른 뭐 수소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수소와 뭐 탄소와 뭐 산소 이런 애들이 결합해서 다양할 수가 있어. 이 곁사슬이 20종류가 있는 거야. 이 곁사슬 20종류가 아미노산 종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 역시나 20종류가 있어요. 바로 이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런데 아미노산이 하나만 있으면 절대로 단백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와 인접해 또 다른 아미노산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야 돼. 붙어야 돼요. 사슬이 연결돼야 되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 아미노산 하나와 그다음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을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둘 사이 결합이 일어날 때 자, 물이 하나 빠져나가. 물 빠지는 거 뭐라고 부르지? 이게 세탁 코스에 보면 이 버튼 누르면 물이 쭉 빠져요. 잘 돌면. 물배 탈수. 탈수. 그렇지, 그지? 물이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바로 여기 NaH 하나와 COOH에 OH-가 결합을 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결합하니까 H2O 한 분자가 빠져나오겠죠? 이거를 탈수. 빠져나오면 내가 붙어요. 축하. 반응이라고 합니다. 탈수 축하 반응이 일어납니다. 탈수 축하 반응이 반대되는 격이 이게 이제 오답 선지로 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가수 분해 반응이라고 하거든. 가수는 더할 가, 물수, 물을 더해서 분해한다. 이게 바로 가수 분해 반응이야. 그 소화 우리가 배울 때 뭐 녹말이 몇 당으로 분해되고 뭐 몇 당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막 이런 거 배웠었죠. 네. 그때 이 가수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중심탄소에 얘는 CO, 그다음에 여기는 NH 그리고 요 두 아미노산이 이제 붙었습니다. 딱 붙어가지고 무슨 결합을 형성하냐? 이 결합의 이름은 반드시 나오겠죠. 이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다. 아미노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펩타이드 결합 몇 개예요? 한 개 있죠. 그럼 아미노산 10개가 있어. 그럼 펩타이드 결합 몇 개일까? 9개. 왜냐면 아미노산 개수보다 하나 적어. 봐봐. 여기 아미노산이 만약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여기 또 펩타이드가 생기겠지. 아미노산 3개면 2개, 10개면 9개, 100개면 99개. 뭔지 알겠어요? 네. 무조건 펩타이드 결합의 개수는 아미노산 개수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자,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인해서 아미노산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몇 개가 무슨 종류가 연결되는지 순서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생긴 구조를 뭐라고 하냐?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는 1차부터 4차까지 나뉩니다. 자, 그래서 1차 구조는 바로 뭐는 2차 구조는 바로 아미노산의 서열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여러 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랑 연결됐어? 그게 나선의 형태로 약간 꼬여요. 그거를 알파 나선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병풍처럼 접혀. 베타 병풍 구조 알파 나선 혹은 병풍처럼 꽉 접힌다. 베타 병풍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선이나 병풍처럼 접혀 있는 것이 공을 형성하는 것처럼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형성해요.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이룬다. 이건 다 좁혀 이런 식으로. 좁혀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단백질은 기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단백질 기능이 나타남. 백날 아미노산만 연결되어서 백날 병풍처럼 접혀서 단백질이 기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공처럼 이렇게 뭉쳐져야 돼요. 입체 구조를 형성했을 때 비로소 기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주성분인 뭐 효소나 황제 이런 것들은 다 입체원적인 3차 구조를 이뤘다라고 해. 이 3차 구조는 서열이 어떤 형태인지, 아미노산 종류가 뭐뭐를 이루어내는지, 개수는 몇 개인지에 따라서 입체 구조는 달라져요.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이 3차 구조가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하나의 4차 구조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3차 구조가 여러 개인 경우 4차 구조를 형성하고요. 예를 들면 그 혈구 중에 붉은색을 띠는 혈구가 있어요. 그렇지. 그 적혈구 안에 뭐가 들어있지? 적혈구는 T같다. 그치? 그 해도 키우수를 시작하긴 해. 그죠? 들어봤어.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들어봤어요? 네. 바로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4차 구조야. 알파 사슬 2개와 베타 사슬 2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2개가 막 접혀 있고 베타도 2개가 막 접혀 있어요. 이 안에 철이 있어. 철이 하나씩. Fe. 그 철이 각각 산소 분자를 연결하는 거야. 4개의 산소 분자를 운반합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그러니까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으로 특화된 세포야. 핵을 제거하면서까지 얘는 헤모글로빈한테 그 역할을 준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 4차 구조에 해당되는 게 뭐 헤모글로빈이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 단백질이 이제 주요 성분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보면은, 흐흐흐가 있거든요. 여기, 흐흐흐흐, 어디 쓰냐. 흐흐흐흐, 여기다 썼네요. 단백질이 구성 성분인 것들. 단백질이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효소, 항체, 그리고 호르몬,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거예요. 그죠? 자, 효소가 뭔지는 들어봤죠? 네. 뭐야?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이거는 없죠. 그럼 어디 있을까? 효소 뭐 살 수 있어? 응. 우리 몸 안에 없잖아? 그럼 우린 죽어요. 아, 그래요? 그지? 우리 몸 안에 없으면 죽어. 효소가 일을 하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거야. 선생님 여기 봐봐. 생체 촉매라고 적었지. 생체, 생명체 내에 있는 촉매다. 촉매라는 거는 뭐 화학시간에 들어봤을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필요한데 그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는 게 촉매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게 되면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우리 몸은 체온이 한 36.5도, 37도 정도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온도가 낮거든요. 낮아. 왜 연소 반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고열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 막 400도씨 이상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37도인데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 그 이유가 바로 이 촉매작용을 해주는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왜 저온이냐? 왜 37도 정도를 유지하냐? 이 효소 활성이 가장 좋은 온도야. 그리고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이 열과 pH에 굉장히 약해요. 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진짜 안 하더만. 쌤이 엊그제 전대병원을 갔다 왔거든? 네. 제 엄마 이제 진료가 있어서 갔는데 그 대학병원도 출입을 할 때 전혀 체온 측정을 하지 않아요, 요새. 그죠? 예전에는 뭐 어디 들어가기만 하면 체온 측정을 하고 체온이 만약에 한 38점 몇 도 높잖아? 그러면 출입이 제한이 됐었어. 쌤 예전에 그 기독병원? 너가 가고자 하는 그 수피아고 근처에 기독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응급실을 이제 가야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여름이었어요. 덥잖아.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서 올라가는데 약간 언덕이 있던 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스크를 또 쓰고 갔는데 이제 체온 재는 남자가 있었어요. 나보고 38도가 넘었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러더니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재래. 다시 재는데 또 높은 거야. 너무 더운 날이었거든요. 더워서 그런 것 같다 했는데 10분만 더 휴식을 취하네 재보자고 안 떨어지길래 좀 들어가시라고 일단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체온을
측정을 했었어. 왜? 코로나가 너무 유행일 때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려고 일단 내 몸 안에서 열을 막 생성을 해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체온이 높으면 막 의심을 먼저 했었지. 그죠? 근데 이 체온이 높으면 뭐가 위험하냐면 평상시에도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열이 난다. 특히나 이제 아기들 보면 신생아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열이 심하게 나버리게 되면 응급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체온을 떨어뜨려 줘야 돼. 4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변성이 일어나요. 단백질이 변성되는 거는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어, 자주 먹지 못하지만 소고기를 먹을 때, 그죠? 선홍빛의 붉은색 고기가 이제 생 고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뜨겁게 달궈진 팬에 올린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소리를 내면서 약간 갈색으로 변해. 그죠? 그 갈색으로 변한 그 소고기는 너무 많이 익어서 먹으면 안 돼. 질기니까. 그래서 이제 피기가 좀 사라질 듯 하면 이제 먹잖아.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남았다. 그 남은 그 구워서 남긴 그 소고기를 냉장고에 넣어요.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쵸? 달걀 혼자도 마찬가지야. 날달걀 냉장고에 꺼냈어. 후라이 한다고 깼죠? 그러면 하얗게 굳었지? 그거 만약에 남아서 냉장고에 넣었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안 되죠. 즉, 단백질은 열에 약해서 빠르게 변성이 되고 성질이 변해버린 이 변성된 단백질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려서 내 몸에 있는 효소들이 변성이 일어나 버리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이 안 되는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생존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효소의 역할인 거야. 화학 반응을 도와줄 수 있는 효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효소가 없으면 안 돼요. 항체. 항체는 방어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왜 백신 맞았잖아요. 그쵸? 네. 백신을 맞는 이유는 뭐냐면 백신은 항체를 넣어주는 게 아니야. 내 몸에 바이러스를 넣어줘요. 병원체를 넣어주거든. 근데 그 병원체가 질병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뭐 독성을 제거했다든지 약화시켰다든지 혹은 그 병원체 일부. 그러니까 뭐 맞았어? 화이자? 네. 근데 모더나 맞았어요. 우리가 둘 다 맞은 건 아마 그 RNA 백신이었을 거야. 그리고 뭐 처음에 그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단백질인가? 즉 그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일부 물질을 넣어준 거야. 그러면 그 물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다른 애가 들어왔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걔를 공격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 그게 항체예요. 이 항체는 방어작용을 할 수 있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꼭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 내 혈액에도 항상 있어요. 요새는 너 무슨 형이야? 그러면 다 막 ESFJ 이러잖아요. 그치? 옛날에는 무슨 형이야? 그러면 뭐라 했어? 나 B형이야. 혈액형 얘기했죠? 그치? 말 나온 김에 뭐예요? 뭐요? MBTI 뭐예요? 응.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진짜요? 가까이. 소름. 근데 굉장히 처음 보에도 불구하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사교성이 너무 좋은데? 아, 그래? 근데 아이예요? 네. 할 때마다 아이가 나왔나? 네, 할 그거 아니야. 그리고 음, N인가 S인가? 음, 뭔가 S일 것 같아. 저요? 센싱. 아니에요? M이에요. N이야, 오마이갓. 잠깐만. 그러면 세 번째가 뭐였더라? F하고 P가요? T? N이면 뭔가 T일 것도 같은데요? 그치? 그럼요? 어. 저 S예요. 맞아, S예요. S지, 그치? 네. 그러니까 약간 S는 sensing, 감각. 그리고 P인가? F인가? 저 F예요. F, 그죠? 공감, LA. 그죠? 공감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T인가 J인가? J. 아니요? 맞죠? 아, 계획적이지 않아.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정말 맞던가요? 애들,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딱 그게 딱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이는 좀 늦었다. 네, E인 줄 알았어요. 보다 보면 이게 처음에 좀 부끄럽잖아. 약간 낯도 가리고. 근데 그래서 나를 오늘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E인 줄 알았네요. 오.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MBTI 물어봐. 그래서 나도 MBTI 검사한 거야. 학생들 물어보니까. 그것도 안 했냐고 막 하니까. 요즘 다 말하지. 제가 그것도 모르냐고. 제가 MBTI를 모를 수 있냐고 막. 나도 그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빨리 해보라고. 근데 할 때마다 이게 안 이어지는 거야. 뭐지? 뭐 이랬는데 이제 좀 외운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해요. 할 때마다 똑같은 게 나왔던 것 같아요. ESFJ. 아, 나는 절대 공상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야, 굉장히.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계획 없이 왔어. 약간 케바케인데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더 심했어.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진짜로 중학교 때는 진짜 숙제를 안 해도 가잖아? 왜 그날 이 손이 안 잡히길래 손이 안 정말 무조건 해가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깨우쳤냐? 나만 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이제 특히 중학교 때 영어생은 연대 책임을 강조했지. 내가 숙제도 해야지만 한 명이라도 안 해오면 다 책상 위에 올라갔었어.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여학생인데 책상 위에 올라가서 허벅지를 맞았지. 겨우 치마를 입은 상태로. 그래서 숙제에 대한 뭔가 회의감이 들었어. 내가 이거 굳이 밤을 새고 가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약간 꼼꼼함의 정석이었던 성격이 변하기 시작을 했지. 약속 시간이 있다면 무조건 미리 가 있어야 돼. 그치, 그치. 근데 요새는 잘 안 그래요. 요새는 이제 준비하면서도 지금 나가. 아니면 이제 나가는데 나 도착해.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약간 유해지더라고요. 너무 빡빡하게 살아도 안 돼. 너무 모든 걸 다 계획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실천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장을 얘기하면 거기까지 갔으니까. 자, 호르몬. 호르몬, 단백질이 주성분인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들어봤을까? 인슐린? 네. 당뇨병은 애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그죠? 당뇨라는 거는 혈당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어서 정상 범위보다 혈당이 너무 높다. 그러면 사실 포도당은 우리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오줌에 섞여 나가면 안 되거든. 그런데 오줌요, 요에 포도당이 섞여 나와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이 당뇨병이라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작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첫 번째 말한 게 이제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얘는 면역 질환이에요. 원인이 없어요. 뭔지 모르겠으나 약간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 좀 배은망덕이야. 내가 주인인데 내 면역세포가 내 걸 공격하는 거지. 그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자라고 하는 그 내장기관이 하나 있거든. 이자 들어봤어요? 네. 다른 말로 췌장이라고도 해. 이렇게 소화기내과 이런 데 가면 간담췌라고 같이 있거든. 간은 이제 이거 쓸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췌장, 이자. 쓸개, 이자를 같이 보는 곳이거든. 이 이자에서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나와. 근데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공격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슐린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인슐린은 이제 섭취를 해줘야겠죠. 근데 인슐린은 약으로 먹을 수 없어. 알약으로 먹으면 쉽잖아. 네. 근데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거든. 이 당뇨 환자들은 이런 피부 밑에다가 이게 꽁 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맞아봤기 때문에 아픈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약간 따갑긴 하겠지. 이렇게 주사를 맞아. 왜 그러냐면 얘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호르몬이어서 단백질은 우리 소화 배울 때 입에서 이제 음식물이 지나가게 되면 식도를 거쳐서 도착하는 곳이 어디죠? 스토머, 그죠? 위에서 단백질이 소화되기 시작해버려. 그러면 인슐린이 소장으로 가서 모세혈관에 흡수돼서 이제 각 그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야 되는데 위에서 이미 분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지. 그래서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인 당뇨병은 이제
주로 막 성인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비만. 비만 살이 찌게 되면 이런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방세포가 많아져요. 살이 찌면. 그러면 이제 반면에 살찐 사람들은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많아지게 되잖아. 그러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버려요. 정상적으로 분비는 되는데 호르몬은 뭐냐면 분비가 된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표적으로 하는 세포에 가서 작용을 해야 돼. 근데 작용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의사가 무슨 처방을 하냐?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이 줄어들고 이제 근력 운동하게 되면 근육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식단 조절하면서 지방 함량이 있는 뭐 음식들을 좀 줄여 나가고 당도 좀 뭐 과당이나 이런 거 좀 줄이면서 그렇게 식단 조절도 하게 되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지면서 다시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살 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쉽게 이 당뇨병은 뭔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넘기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도 주사를 맞을 수도 있어요. 당뇨 무서운 게 뭐냐면 합병증이야. 사실 당뇨가 걸렸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암처럼 무서운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한 합병증. 어떤 합병증이 있냐면 주로 이렇게 혈액이 끈적끈적하잖아. 당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왜 주스 같은 거 이렇게 부어봐. 그럼 얘가 물처럼 확 흐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끈적끈적하지. 네. 피가 끈적끈적해.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있어. 당뇨발이라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에 발톱을 자르다가 엄지발가락에 상처가 났다. 네, 뭐 찢어졌고 거기가 보통 사람이면 이제 금방 새살이 돋겠지. 근데 당뇨 환자들은 거기가 새살이 돋지가 않아요. 왜냐? 재생이 되려면 혈액이 공급되면서 산소하고 영양도 줘야 되거든, 충분히. 근데 혈액이 저 끝까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끝이 써져요. 괴사가 되고, 결국에는 계속 이게 발톱만 잘라서 그랬는데, 상처가 잠깐 났는데, 이게 조직이 괴사되면 나중에 다리를 절 떠나기도 하는 거.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게 있어.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떤 버스에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어디 병원 홍보 광고였거든? 당뇨발 절단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고압 산소 치료를 한대. 그러니까는 높은 압력으로 산소를 투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저 끝에까지 말초까지도 이제 혈액이 전달되면서 이 부분이 재생될 수 있게끔. 그리고 당뇨는 이제 또 심장 쪽에 무리가 생길 수 있고요. 심장. 어차피 심장은 이제 순환기관이니까. 그리고 이런 망막 쪽에 막 신생혈관이 형성되면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게 무슨 게 합병증이에요. 고생도 많이 하고 합병증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뭐 고혈압도 마찬가지야. 막 그런 뭐 육류 많이 먹고 가공음식 많이 먹고 그치? 이게 뭐이 못하지? 막 이러다 보면은 혈액에 이런 지방 성분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게 많이 쌓이게 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게 되고 그럼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그러면 뭐 동맥경화 아니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고혈압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뇌혈관에도 막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일단 헤모글로빈 아까 산소 운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혈구에 존재하는 단백질이었습니다. 자, 단백질은 요 정도 한번 봤어요. 기본 단위 아미노산, 에너지를 쓰이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인데 전체에서는 물 다음으로 두 번째, 그다음 산소 화합물 중에서는 단호컨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의 구조를 보면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 아미노끼, 카복식기, H, 그 다음에 격산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쭉 연결이 되면 한쪽은 M말 단위 이제 아미노끼로 이루어져 있겠죠. 한쪽은 M말 단위, 다른 한쪽은 카복식기 C말 단위,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펩타이드 결합은 활수, 주파가는 물 한 문자가 빠져나오는 관계였고 절대로 가수분해 가는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탄수화물이야. 책에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참고로 보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당이라고도 부릅니다.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은요,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몸에서 첫 번째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운동을 하러 갔어. 한 30분 하고, 아, 오늘 다 있다. 이러면 탄수화물 쓰고 온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있어. 연습 안 시킨 겁니다. 탄수화물은 뭐, 굳이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았고, 그냥 뭐 공부도 하고, 뇌를 써도 소모가 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면 30분 이상은 해야 돼요. 자, 주된 에너지원으로 얘는 단백질랑 똑같습니다. 4kcal 열량을 낸다. 1g당. 자, 주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성 비율이 낮아요. 몸의 구성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 말은 구성을 하지 않고 먼저 써댄다 이거야. 쓰는데 좀 더 이제 특화가 된 거죠. 탄수화물을 먼저 사용합니다. 특히나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서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쓰는 곳이 있어요. 바로 뇌예요, 뇌. 그니까 아침밥 먹으라는 거야. 아침밥 먹었어요? 네.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해, 학생들한테. 나는 안 먹어요. 네, 학교 다닐 때도 아침밥 안 먹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3 때, 모의고사 보는 날, 심지어 수능 보는 날도 안 먹었어요. 수능 보는 날 점심도 안 싸웠어. 나는 약간 과민성 디저, 이건 너무 되는 장이 좀 민감해서 과민성 제작지 부분이 있어. 뭘 이렇게 약간 좀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 너 머리가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죠. 그치? 밥을 먹으면 그러니까 아침에 밥 대신 뭐 빵도 먹고 시리얼도 먹잖아. 다 생각해봐. 다 탄수화물이야. 그쵸? 이런 걸 먹게 되면 뇌세포가 일을 할 수 있어. 뇌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거든.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없잖아. 그럼 뇌세포가 일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의식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이제 저혈당 쇼크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당뇨 환자들이 위험한 게 바로 이 저혈당 쇼크야. 선생님, 당뇨는 혈당이 높은 것만 당뇨라고 하지 않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공복 시 혈당이 막 급격하게 정상 범위보다 확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어. 버스 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 대기를 해야 됐어. 신호가 바뀌어서 그러면 이제 차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을 한 거야. 그러다가 가로주를 들이받았나? 그리고 정지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기사님이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어. 어. 근데 다른 차들하고는 부딪히지 않았거든. 핸들을 틀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 기사님이 당뇨 환자였는데 이제 공복 시간이 길었던 거지. 그래서 갑자기 혈당이 떨어져서 쇼크가 일어난 거. 의식을 잃어졌는데 그 와중에도 승객들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핸들을 틀어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안 그러면 이제 마주오는 차들하고 충돌을 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일을 하러 갈 때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산에 가거나 이럴 때 그런 거 챙겨가요. 뭐 초콜릿이나 아니면은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바로 흡수돼서 당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뇌세포는 포도당이 없으면 떨어져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막 사람도 못 알아봐.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고 말도 잘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쓰러지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저혈당 쇼크가 오잖아? 응급실 가야 돼요. 응급실 가서도 하루를 못 넘길 수 있다. 이런 말도 해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쇼크니까. 그래서 혈당이 낮아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만큼 탄수화물이 주된 에너지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 자꾸 끊어버려도 안 돼.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안 그러면은 항상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부작용이 있잖아. 막 탄수화물 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예민해지고 막 과자나 빵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 그걸 아예 밀가루를 다 끊어버린대. 그러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나중에 무기력해지고 그런 게 탄수화물과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 들어와야 돼요. 자, 얘는 기본 단위가 주로 이제 단당류인데 단당이 있고 단당이 결합되어 있는 이당이 있고 단당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다당류로 나뉠 수 있어요. 바로 이 단당류가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기본 단위 단당류는 포도당입니다. 단언컨대 탄수화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당류. 포도당은 6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다 해서 6탄당이고요.
얘의 거의 친국격이 바로 과당이라는 게 있어요. 과일 속에 단맛을 내는 당이다 과당이라고 했고 음료수 사서 보면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거 사서 보잖아. 뭐 과즙 100%다 뭐다 막 해도 뒤에 딱 성분표를 보면 액상 과당이라고 아마 있을 거야. 예전에 그 주시라고 하는 뭐 주스 브랜드가 있었어. 굉장히 저가의 그 생과일 주스 전문 그거였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 걸렸어요. 생과일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이런 액상 과당을 넣었다. 그러니까 뭐 딸기 향, 딸기 주스가 아니야. 딸기 향이 나는 그 액상 과당을 넣은 주스다. 그죠? 약간 이제 첨가물의 형태로 이런 과당, 얘도 유산당이고요. 갈락토스라는 것도 있어요. 갈락토스 혹은 갈락토스, 얘도 유산당입니다. 이 단당류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핵산에서 한번 볼 리보스라고 하는 단당도 있더라. 자, 이 단당류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단당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결합은 단백질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렀죠? 단당과 단당 사이 결합은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이 조금 어렵지? 잘 안 나옵니다. 글리코사이드 혹은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하면 얘도 탈수 축합이야. 물이 한 문자 빠져 나오면서 결합을 합니다. 자, 이 단계는요. 얘 세 개만 볼게요. 하나는 엽당, 이거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젖당, 그죠? 자, 공통으로 포도당이 있고, 자,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엿당입니다. 그리고 설탕은 단맛이 나죠? 그죠?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고요. 바로 적당은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다. 선생님, 근데 얘는 당이 되면 탕이죠. 설탕. 설탕을 이제 다른 말로 자당이라고도 해요. 자일로스. 자일로스 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당류는. 다당류는요, 단당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를 다당류라고 하는데, 굉장히 긴 사슬처럼 단당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다. 긴 사슬처럼 결합되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녹말, 그 다음에 글리코젠, 그 다음에 셀룰로스. 자, 녹말. 녹말이 주성분인 거. 우리가 먹는 쌀, 감자, 그죠? 쌀, 감자 이런 거 아마 그 영양소 검출 실험에서 해봤을까요? 아이오딘과 칼륨 영양을 톡 떨어뜨리면 색깔. 왜냐면 청량색으로 막 변했잖아요, 색깔이. 근데 실제 청량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보라색에서 검은색에 가깝게 색깔이 변화가 일어났어. 이 녹말은 식물에만 존재해요. 우리 몸에는 없어요. 자, 녹말은 포도당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다당류이며 식물에서 저장 형태야. 식물에서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뿌리에 저장돼 있다. 그러면 당근. 광합성을 하게 되면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하고 물로부터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가 발생되는 거거든. 만드는 건 포도당이야. 근데 그 포도당을 운반시켜서 저장을 할 때는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이때 뿌리에 저장한 걸 우리가 먹는 부분이 이제 뭐 당근이나 뭐 고구마 이런 거고 감자는 줄기예요. 사실 우리가 먹는 부분이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쌀, 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씨앗이겠죠, 그죠? 이런 데다 저장한 걸 우리가 섭취를 하는 형태고요. 그럼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저장을 하나요? 동물에서는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자, 포도당을 섭취를 했습니다. 아니, 탄수화물 섭취해서 그럼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최종적으로 이제 조작해서 분해됐겠죠? 그걸 저장을 하는 게 바로 간으로 가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은 공복이 됐을 때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야. 글리코젠은 동물에서 저장하는 형태고 녹말은 식물에서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셀룰로스는요, 식물에만 있어요. 특히나 식물 세포의 세포벽 성분입니다. 세포벽의 주 성분이다. 자, 세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세포막이라고 하는데, 식물은 그 세포가 바깥쪽으로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바로 셀룰로스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섬유소. 우리는 이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셀룰레이스라는 효소가 없어. 그러니까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잖아? 그러면 덩어리가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잘할 수 있어요. 뭐 공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이지. 그래서 화장실 난 잘 못 간다. 저는 그냥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를 해줍니다. 안 먹고 왔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 이따 먹을 거죠? 네. 그럼 상관없지? 자, 그러면 잠깐 했고, 지질하고 잠시 휴식을 할 겁니다. 피곤하죠? 네. 자, 지질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에너지원은 지질이 사실 아니야. 지질이라는 거는 세 가지 종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백, 기름기. 바로 이게 중성 지방이고, 얘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보다는 열량이 더 높았죠? 1g당 9kcal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냈고요. 얘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글리세롤 한 분자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 고리, 지방산 세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글리세롤에 이런 지방산이 세 개가 있어요. 모두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원을 쓰이며 얘가 이제 피부 밑에 있다. 피하지 마. 그래서 이제 체온을 그만큼 유지해줘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피하지방이 좀 더 두꺼워요. 그래서 사실 추위를 더 잘 참아. 근데 이제 피부가 얇으니까 춥다 하겠지? 네, 그렇게 춥다 해서 옷을 벗어주는 그 남자가 더 사실 춥겠어. 피하지방이 적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자기가 피하지방이 적다고 옷 안 벗어주면 안 돼요. 안 해봐. 중성지방. 자, 여기에서 이제 약간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방금 그럼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인가요? 요즘에? 요즘에 좀 위험한 발언인가? 요새는 하도 막,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남자만 뭐 그럴 필요 있냐? 여자도 내가 좀 더 죽으면은 당연히 저도 저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나는 약간 추위에는 강해. 더운 거 싫어하거든. 음, 더운 건 너무 싫어요. 근데 추운 건 뭐 참을 수 있어요. 인지질. 자, 인지질은요, 세포막의 구성성분, 주성분이고,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얘는 글리세롤 하나에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고, 지방산이 꼬리가 두 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머리에 지방산 꼬리가 이렇게 있는 형태인데, 이 머리는 약간 이제 짝다리를 짚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귀엽게. 얘가 이제 세포막을 이룰 때 저렇게 짝다리를 딱 짚은 이유가 이중결합해서 그렇거든? 그러면 인지질과 인지질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약간 유동적이에요. 세포막이 빽빽한 것이 아니라 딱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렇게도 움직이고 뒤집어서도 움직이고 유동성을 갖게 되는 거. 자, 머리는 산. 인산이니까 극성이죠? 그래서 물과 친합니다. 얘는 친수성인 머리와 이 지방산 꼬리는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고수성인 꼬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얘는 물과도 기름하고 친하거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인지질은 양쪽의 용매가 친하다. 양친밀성 분자다라고 하고요. 이 양친밀성의 특징 때문에 세포막을 구성을 할 때 반드시 이중층을 이룹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선생님이 세포막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자, 스테로이드는 뭐 글리세롤 지방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탄소 고리,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는 성 호르몬, 남성,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슬기즙이라는 거 들어봤죠? 지방 분자를 유화시켜주는 얘네들을 뭉쳐주게 해서 표면적을 넓혀줘. 그러면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하고 맞닿을 수 있는 면적을 넓혀줘서 소화를 도와주는 슬기즙. 그리고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부신 겉질 호르몬이 대표적인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스테로이드 들어봤어? 예를 들어 피부과 여드름 약 이런 거 보면 스테로이드 연고 뒤에 보면은 부신 피질개 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탁월해. 1등이야. 근데 문제는 부작용이 있어요. 스테로이드제 약물의 부작용과 얼굴이 막 붓는다든지, 그리고 막 가려움도 생기고, 열도 나고, 다른 부작용들이 많아서, 얘는 이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염증에는 정말 탁월해요. 근데 맘대로 막, 먹을 수도 없고,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약물입니다. 어쨌든 지질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체계가 없는 내용이어서, 그냥 간단히 한번 봤어요. 책이 없다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약간 탄수화물이나 지질은 좀 빼고 단백질과 핵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가지며 휴식 이후에 이제 핵산 조금 더 중요한 핵산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는 거. 저기 늦게 왔네. 다른 수업하고 왔냐? 네, 바로 가지. 아, 그랬어. 그럼 오늘 이렇게 봉선동에 오늘 쭉 있는 거예요? 네. 엄마 오늘 퇴근할 때 오신가? 네. 그래요. 네. 책사는 에너지원은 아니에요. 그죠? 일단 책에 밑줄 한 번만 긋고 방금 한 거 중요한 거 밑줄 한 번 긋고 가봅시다. 단백질. 자, 단백질은 사람의 근육, 머리카락, 손톱뿐 아니라 뭐 동물의 뿔, 거미줄, 새, 깃털도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기능은 몸을 구성하고요. 에너전으로 이용됩니다. 소속, 호르몬, 방체 등의 성분으로 화학 반응 및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그리고 병원에 대한 방어작용. 방어작용을 하는 애가 바로 방체였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운반 기능을 담당합니다. 운반 기능, 아까 헤모글로빈인 경우에 산소로 운반하는 기능이 있었죠.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으로 20종류가 있다. 자, 아미노산은요, 중심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아미노끼, 카복실기, 그리고 R, 격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 종류도 달라집니다.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물이 한 분자 생성되어 빠져나간다. 탈수, 축하. 반응이 일어나서 펩타이드 결합이 연결되고요.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가 있다. 이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폴리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많은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단백질 구조는요. 4차적인 입체 구조를 형성을 했을 때 바로 이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라고 하고 아미노산 종류나 수 혹은 배열 순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체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다양한 단백질들이 합성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핵산을 한번 봐볼게요. 아니야. 음, 음.
자, 핵산은 핵 안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다라고 해서 처음에 핵산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핵 속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나 핵 말고도 세포들에도 존재한다라고 불러요. 자, 얘는 핵산의 종류로는 DNA와 RNA로 나뉠 수 있어요. 들어는 맞죠? 네. 뭐죠? 얘는 이 약자거든요. 영어 약자야. 핵산이 영어로 nucleic acid, nucleic acid, 핵산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DNA는 이 D가 뭐냐? 뭐야? 디옥시. 뭐 때문에 그래요? 자, 디옥시 리보스를 가지고 있어요. 디옥시 리보 뉴클레이크 엑시드. R은 리보스. 그래서 리보 뉴클레이크 엑시드이다. 지금 왜 갑자기 영어가 나온가요? 디옥시 리보스와 리보스는 5탄당을 이야기해요. 자, 5탄당인데 차이가 있다. 뭐가 다른가요? 자, 그냥 리보스는 자, 이렇게 산소가 5개가 있어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산소가 있을 때 두 번째 탄소에 OH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면에 자, 디옥시니까 delete 삭제하다. 산소 혹시 영어로 뭐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산소는 원소교 O잖아. 네. O로 시작하겠지. 옥시젠. 그죠? 망해볼까? 수고해요. H. 뭘까? 미안해, 여기서 영어 과학학원이니까 영어 한번 해보려고. 확인해보자. 그치? 봐, 이런 거는, 그런 거 외워두면은 사실 쉬워. 하이드로젠. 하나 더? 좀 그런가요? 넘어갑시다. 자, 옥시젠이 제거됐다. 산소가 제거됐어. H만 가는 거야. H를 가지면 디옥시, OH 가지면 그냥 리보스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이게 굳이 뭔가요? 왜 이런 차이가 있어요? H만 갖는 경우는 보다 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일을 해. 그러면 이 OH끼를 가지고 있는 RNA는 좀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잘 변이가 일어나. 저장을 하지는 못해. 그래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 한번 비교를 해보자. DNA, RNA 말 나온 김에요. 자, DNA를 구성하고 있는 5탄당이 얘는 디옥시리보스였고 5개 탄소를 가지고 있는 얘는 그냥 리보스라고 부릅니다. 리보스. 그리고 또 하나 이 핵산의 기본 단위를 먼저 한번 보고 다시 정리할게요. 자, 핵산도 중합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체가.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를 거예요. 이 이름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뉴클레오타이드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당과 인산과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다. 바로 이 당이 5탄당이고 염기는 이제 질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인데 염기 종류가 A, G, C, T 그리고 U가 있어요. 얘는 아데닌, 얘는 아데닌. 그럼 염기를 한 번 더 봐보겠습니다. 이 중에 요소 참고로. 자, 염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이렇게 5개가 총 있는데
염기는 크게 두 팀으로 나뉠 거예요. 하나는 퓨린계 염기. 퓨린계 염기와 또 다른 하나는 피리미딘계 염기가 있다. 제 이름도 알아야겠나요? 이름은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짝꿍만 찾으면 돼요. 자, 퓨린계는 고리가 두 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육각형 하나와 오각형 하나. 자, 그 다음에 피리미딘계는 고리가 한 개로 되어 있더라. 얘는 A 아데닌과 G 구아닌으로 되어 있고 얘는 T 타이민 U 유라실 C 사이토신 이렇게. 자, 이때 이 유라실은 RNA에만 존재하는 연기예요. 얘는 RNA에만 있고 그러면 T는 DNA에만 있어. 요 둘이 차이야. A, G, C는 공통이고.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나요? 자, DNA는요 이중가닥이거든. DNA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네.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이루어져 있을 때 그 간격은 똑같아야 돼. 자, 이중 가닥일 때 이중 가닥일 때 이 간격은 일정해야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안 그려지죠? 간격이 일정합니다. 약 2나노미터로 일정하거든요. 자, 고리 두 개짜리가 결합하잖아. 두 개 결합하면 간격이 넓겠고. 하나 결합하면 좁겠지. 넓었다, 적었다, 이렇게 세 개 있다가 네 개, 두 개, 세 개 있다가 이러면은 정신없겠죠? 네. 항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짜리와 하나짜리. 두 개 하나만 결합을 하는 거야. 이때 결합을 함에 있어서도 두 개 하나가 굉장히 짝꿍이 정해져 있어. 상호 보완적이다 해서 이 염기들은요, 퓨린계 염기와 피리미딘계 염기 사이에 상호적인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상호적인 수소 결합은 A는 무조건 T하고만, G는 무조건 C하고만 결합해요. 근데 선생님 여기 개수를 좀 달리 했죠. A, T는 두 개 그렸고 얘는 세 개 그렸지. A하고 T 사이에는 이중 수소결합. 수소결합이 두 개. 얘는 삼중 수소결합. 수소결합이 세 개가 형성됩니다. 그럼 누가 좀 더 끊어내기 쉬울까? 그치. 그래서 G하고 C가 많이 있는 DNA는 잘 안 끊어져요. 안정적이야. GC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사실 이 두 가닥이 분리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누가 이제 이 상부적인 수속이라고 해서 AT가 짝꿍이고 GC가 짝꿍이다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샤가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샤가프 법칙에 의해서 얘가 발견이 되었고 이 샤가프는 자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A의 양과 T의 양은 똑같아야 된다. A는 무조건 T하고 짝꿍이니까 A하고 T는 똑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30%가 있다 전체 연기에 그러면 T도 30%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G의 전체 양과 C의 전체 양도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얘가 20% 있다면 얘도 20%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땐 또 어때? A와 G가 결국에는 TC하고 결합을 하잖아. 그 말은 퓨린인 AG의 합과 피리미딘인 TC의 합이 또 똑같지. 그렇죠? 그래서 A와 G를 더한 값과 T와 C를 더한 값도 같아. 전체의 절반으로 50%. 그러면 이를 만약에 분수로 나타낸다면 A 플러스 G분의 T 플러스 C는 반드시 1이어야 돼요. 무조건. 반드시 1이어야 된다. 이게 다 사각형 법칙이야. 근데 헷갈리게 이제 뭘 물어보냐면
A와 T분의 G와 C는 1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항상 1은 아니다. 왜? 완전히 4개가 다 25%일 때 25, 25, 25, 25일 때는 맞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AT의 합은 60이고 GC의 합은 40이잖아. 이게 아니지. 그래도 이 사각형 업체는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항상 1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야. 얘는 샤가포 법칙에 속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샤가포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는 아웃이에요. 네. 밑에는 단 ATGC가 다 똑같을 때 25%, 25%, 25%, 25%일 때는 전체 값이 1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냐면 이중가닥이 DNA가 얘 방이 있고 이점기 점기 여기에 인산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하나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당과 인산 사이에 공유 결합이 형성되면서 골격이 형성되겠지. 골격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 뉴클레오타이드 하나, 또 이 뉴클레오타이드 또 하나, 그럼 여기 밑에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중가닥이니까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도 안쪽으로는 염기가 있어요. 안쪽으로는 염기가, 왜냐면 염기는 유전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쪽을 향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산. 왜 거꾸로 그린가요? 그리기 힘들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방향성이 있거든. 방향성이 있어서 굳이 거꾸로 그리는 겁니다. 인산 쭉. 그다음에 여기에도 또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여기 당과 인산 사이에는 공유 결합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이 염기와 이제 염기 사이가 여기가 이제 수소 결합이 생기는 거야. 염기와 염기 간에 수소 결합이 생긴다. 얘가 수소 결합이 3개인 경우는 여기가 만약에 G잖아? 그럼 여기는 C. 여기가 만약에 A잖아? 그럼 여기는 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골격은 당과 인산 사이에 유결합에서 골격이 생기는 거야. 그럼 안쪽으로다가 염기간의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되고 얘는 이제 방향성이 있어요. 여기가 5말단이 생기고 이쪽은 3말단이 생기더라.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합니다. 5말단, 여기는 3말단.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역평행 구조를 이룬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어떤 DNA 이중가닥을 나타내는 구조 중에 일부다라고 했을 때 자, DNA 중에 얘가 만약에 DNA 1, DNA 2다. 그리고 하나만 염기 서열을 써줘. 만약에 A, G, C, T, A, A, G, G, C, T, T, A다. 그러면 요 두 번째 가닥에 염기를 쓰시오. 그러면 하나의 상호적인 염기를 무조건 채워주면 되겠죠. A가 있는 자리에는 T, G는 C, T는 G, A, T, T, C, C, G, A, A, T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하나만 알면 나머지도 알 수 있어요. 뭐 하니까 상호적인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네. 예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봅시다. 책에 이제 핵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밑줄 한번 쫙 끄고 가겠습니다. 네, 요거. 핵산은
기능이 유전 물질로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자,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옆에다가 DNA라고 적어주세요. 저장은 DNA. 그리고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합니다. 얘는 RNA라고 적어줍니다.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 이름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 1대 1 하나씩 결합이 되어 있더라. 이때 얘를 구성하는 이제 염기의 종류는 A, G, C, T, U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총 몇 개냐? 라고 하자면 종류 몇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핵산을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총 몇 개냐? 핵산이 두 개가 있죠. DNA가 있고 RNA가 있죠. 그러면 DNA의 네 종류, RNA의 네 종류가 있겠지.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AGCT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랑 AGCTU. 이때 선생님 DNA에는 AGCTU가 있는 거랑 AGCU가 있는 거랑 아니야. DNA에는 AGCT가 있는 거랑 RNA에는 AGCU는 다른가요? AGC는 공통이지만 당연히 다르지. 왜? 못한다는 다르니까. DNA에는 디옥시리보스 그러면서 AGCT RNA에는 리보스 그러면서 AGCU니까.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가 됩니다. DNA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8종류가. 오케이? 그리고 핵산은 핵 속에만 있냐? 그럼 틀려요. 세포질에도 존재합니다. 세포질에도 존재한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핵산의 종류, DNA와 RNA 한번 볼게요. 구조를 보면 DNA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두 가닥이 나선 형태로 꼬여 있고요. RNA는 단일 가닥이다. 한 가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RNA에서는 아까 봤던 샤가포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A하고 T가 같고 G하고 C가 같으면 DNA 상에서만 성립되는 거야. 자, 다음은요. 디옥시리보스를 갖고 있는 DNA는 디옥시리보스는 두 번째 탄소의 HB를 가지고 있고 리보스는 두 번째 탄소의 OH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종류가 다르고요. 자, 세 번째 염기도 아까 잘 봤죠? DNA에만 있는 게 타이민, 대신에 RNA에 있는 게 유라실이 있었고 기능은 저장은 안정적인 DNA가 그리고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는 RNA가 하더라. 이때 이제 RNA를 약간 좀 더 심화로 생각했을 때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전달, 메신저다 해서 mRNA가 있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한다. 단백질 합성에는 리보솜에 관여하거든. 그래서 리보소멀 RNA라고 하는 rRNA와 아미노산을 운반해준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트랜스퍼 RNA, tRNA가 있다. RNA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당의 종류는 다르다는 거 확인해야겠고요. 자, DNA 특징은 이중나선 구조이며, 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여러 개거든. 그래서 폴리를 앞에 썼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바깥쪽은 당과 인산이, 안쪽은 염기가 있다. 왜? 염기는 유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로서 보호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존재한다 이겁니다. 상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며 이중가닥 사이에서 염기당과 A는 T와 G는 C와 결합합니다. 정보적 수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염기의 개수는 AT가 같고 GC가 항상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네. 예스. 자, 그러면 거기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뒤에 문제 몇 개만 풀고 갑시다. 음.
볼까요? 1번. 자, 생명체 구성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탄산, 그다음 핵산, 지들은 모두 탄소 화물이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지. 탄소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탄소가 다른 수소, 뭐 산소, 질소와 공유를 하고 있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아미노산이며 팩토리가랑 통해 연결되겠다. 맞지요. 자, 이것은 인산 당연기가 1생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의 기본 단위를 얘기하고요. 자, DNA에서 염기 A는 T와 G는 C와 상호적으로 들어갑니다. 뒤에 문제 4번, 7번, 8번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부분은 문제 엄청 쉬워요. 어려운 문제가 없어. 했어요? 아니요. 모르겠으면 앞에 먹어도 돼. 지금 뭐 상관없어요. 했어요? 옳지, 한번 보자. 자, 아미노산에 대해 설명을 오는 것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 맞지요? 아미노산사의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아미노산 종류 계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 종류는 달랐습니다. 정답은 5번. 자, 7번 볼게요. 다원화는 DNA와 RNA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이 DNA고 무엇이 RNA인지를 봐야겠죠. 일단, 한 가닥이야. 단일 가닥입니다. 그럼 가가 RNA, 두 가닥이다. 라가 DNA. 이때 가를 보면은 유라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T 타이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DNA, RNA 볼 수 있고요. 옳은 거. 가는 RNA다. 맞고요. 나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GC, U가 아니라 T이다. 는 틀렸고 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전달은 나가 아니라 다에 해당이 되겠죠. 답은 1번. 자, 8번. 어떤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에서 AG가 각각 40, 80일 때 TC의 개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DNA상에서는 A가 T랑 같으니까 T 40, C는 G랑 같으니까 80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거 DNA를 안 하고 RNA라고 물어봤어. 어떤 RNA를 구성하는 염기에서 A와 G가 40, 80개다. 그러면 T가 아니라 U가 얼마냐? No, 몰라요. 몰라요. 그치? 왜냐? RNA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AU가 같을 필요 없고 GC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단일 가닥은 수소결합을 잘 안 해. 혼자 있으니까. 근데 일부 tRNA 같은 경우는 일부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머리핀 구조라고도 얘기하거든. 예를 들어서 막 일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막 이런 데가 수소결합을 하기도 하는 그거는 예외야, 예외. 아, 네. 예외예요. 이건 약간 이제 TMI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일부 부분에서 수소결합을 형성하지만 반드시 A하고 U가 수소결합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GC도 수소결합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RNA라고 만약에 물어보잖아? 그러면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모릅니다. 그건 출제자 마음이겠죠.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연기에서 바로 이 샤가토 법칙이 성립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은 숙제가 얼마 없어요. 여기까지. 1월 오늘은 11일 10강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오늘 배웠던 거 한번 다시 읽어보고요. 복습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7강 하기 뒤에 17강 세포소기관 쪽 좀 내용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오늘 한 거에 비해서 세포보다도 더 작은 단위를 볼 거야.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걔네들은 구조가 어떻게 생겼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동물, 식물의 공통적인 거 혹은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거기를 한번 볼 테니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내일은 여기 이 자리로 그대로 와서 지구과학을 하면 됩니다. 네. 화학은 화요일, 생물은 수요일. 그죠? 그럼 목요일은 물릴 것 같지만 지금은 이게 금요일날 물리합니다. 재밌어요. 안녕.